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언젠가 치르게 된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작은 실수나 거짓이라 해도 결국 그로 인한 결과는 피할 수 없죠. 저도 그런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6살 여자예요.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은 예쁜 딸을 임신한 엄마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28살에 아주 잠깐 만났던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 인간을 통해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정말 있다고 싶은 글들 많이 보잖아요. 제가 정말 그런 인간을 만났었거든요. 정말 일반인들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도 이해도 안 가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더 웃긴 건 이 집 식구들이 다 그런 비정상 인간이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대학 동창인 친구의 소개로 이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사이쯤 되는 적당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착하게 생겼다. 그 정도였고요. 실제로 말투도 나긋하고 매너도 좋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와 6개월 동안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쯤 남자친구가 자꾸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고작 6개월 연애를 했기에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싶었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만남을 이어가자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남자친구 엄마와 누나들을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조금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합석하게 됐죠.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반겨주셨고 누나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남자친구 가족들은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특히 남자친구 누나들이 제 직장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당시 저는 대기업 한식 연구 파트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인턴으로 일하고 있지만 정직원이 목표라고요. 그때 남자친구 누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턴이요? 그러면 계약직 아닌가? 계약직은 실업급여는 못 받죠? 아, 네? 아니요. 인턴도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전 정직원이 목표라 어서 인정받고 정직원이 그때 남자친구 누나가 저를 보며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정 씨 바보라는 소리 많이 듣죠? 바보야? 요즘 누가 그딴 걸 목표로 해? 네? 정직원이 목표라는 게 이상한가요? 그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서 남자친구의 누나들이 왜 그런 말을 하며 웃는지 알게 되었죠. 남자친구 누나들은 아주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있었던 겁니다. 일 좀 하다가 기간 차면 회사를 나와야지. 요즘 누가 계속 일을 해? 놀아도 실업급여 따박따박 나오는데. 민정 씨는 젊은 사람이 은근 융통성이 없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해고돼서 일이 없을 때 새로운 일 준비하면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 준비하는 척 하면서 받아야지. 이력서도 넣고 일 구하는 척 하면서. 실업급여 그 돈이 얼마나 꿀인데. 그러면서 저를 향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조언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었죠. 실업급여라는 게 스스로 일을 그만두면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리는 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건 바로
절대 내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충대충 일하다가 뭔가 큰 문제가 생겨도 그냥 모른 척해. 나는 잘 모른다. 열받으면 잘라라. 이러라고. 그러면 상사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거든. 대충대충 농땡이 부리다가 월급이나 받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상사가 불러서 해고 통지한다? 그리고 이 해고 통지를 사용자는 한 달 전에 해야 하잖아. 그럼 또 한 달 그냥 일 안 하고 놀아. 그래도 돼. 상사가 일 안 한다고 지랄을 하든 말든 나는 몰라요 하면서 놀다가 딱 해고되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또 놀고. 이게 얼마나 꿀인데. 그래,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건 절대 일부러 사고 치면 안 된다. 그걸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하나 만회하는 미친 사장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는 척 하면서 멍청한 척 해. 그러면 상사들도 포기하고 점점 신경 안 쓰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상식 이하의 방법을 조언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들의 태도였어요. 마치 제가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이상하다는 듯 말하고 있었거든요. 현실을 잘 봐. 요즘 어중간한 회사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래. 그러니까 그런 곳은 적당한 연봉 제시하면 바로 뽑아준단 말이야. 그러면 적당히 출근만 하는 거지. 사실 지들이 돈 조금 주니까 우리도 적당히 일하는 거야.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꼴랑 2, 300 주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주길 바라냐? 안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동안 남자친구 누나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여행 다니고 노는 게 좋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미 어이가 없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자친구 엄마의 반응이었어요. 내 딸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요즘 애들 말로 스마트하다고나 할까? 아가씨도 괜히 젊음 낭비하지 말고 똑똑히 살면서 놀아. 멍청하게 살지 말고. 남자친구 엄마는 자기 딸들 행동을 똑똑한 행동이라며 칭찬했어요. 저처럼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게 오히려 멍청한 짓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 누나는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일 언제 그만둘 거야? 벌써 1년 다 돼가지 않나? 놀라운 건 남자친구도 자기 누나의 그 질문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대답했어요. 해고를 당해야 그만두지. 사장이 매일 지랄은 하면서도 이 도통 자르지를 않네. 내가 너무 일을 잘하나? 네가 너무 인재인가 보다. 허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당히 했어야지. 너무 일 잘해 보인 거 아니니? 네 회사 사장이 너 안 놔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큰일이네. 아우 요즘은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곤욕이야. 진짜 너무 놀라워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가족 모두가 일부러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잘리고 있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너무나 태연하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그 모습에 너무 실망했어요. 데이트를 마치고 남자친구 가족들과 헤어졌지만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이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퇴사한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 구할 때까지 힘들지 말라고 받는 지원금이야. 그런데 회사 다니다가 일부러 잘리고 실업급여 타먹으려는 건 부정수급이야. 알아? 나쁜 행동이라고. 어떻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런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내가 그 돈 받는다고 회사가 불이익 받는 것도 아니잖아.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뭐가 문제야. 원래 나라 돈이라는 게 눈먼 돈이야. 눈먼 돈이면 먼저 받아먹는 게 장땡이라고. 남자친구는 제 말의 의도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듯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했죠. 한마디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저와는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였습니다. 저런 행동에 대한 죄책감 자체가 없었어요. 반년 일하고 3개월 꽁돈 받으면서 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진정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 아니, 너 설마 살면서 평생 일만 할 거야? 아니잖아. 그냥 편하게 살아, 편하게. 얼마나 좋냐? 정말 경악스럽더군요. 이놈의 숨겨왔던 본성을 왜 그동안 몰랐나 싶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도덕적 책임감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니요. 그러면서 결혼을 재촉했던 것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날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결심했어요. 결심한 김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자식들이 다 저런데 그 부모는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셔? 설마 자기 부모님도 반짝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그러셔? 그러자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빠는 아는 친구 일 도와주고, 뭐, 그때그때 현금으로 일당 갖고, 엄마는 이모 가게에서 가끔씩 일 돕고 계셔. 두 분 나이가 아직 50대 중반 아니신가? 젊으신데 왜 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으셔? 그때 남자친구는 더 당연한 듯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 받거든. 그래서 일부러 나라에서 모르게 현금 박치기 일용직 일만 하는 거야. 와, 씨. 캐면 캘수록 똥만 나오더라고요. 이 미친놈은 대체 뭐 하는 놈일까 싶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동안 남자친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만 들었죠.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이렇게 눈먼 돈을 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기 위해 정규직을 피하고 실업급여를 타먹기 위해 일부러 회사를 그만두는 그들의 삶. 이제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놈하고 헤어지기로요. 그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와서는 적당한 타이밍에 이별 통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무척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이, 큰일 났어. 첫째 누나가 계단에서 크게 넘어져서 많이 다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물었죠. 어머, 정말? 얼마나 다쳤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 일단 그건 나중 문제고, 아이, 급하게 상의할 게 있는데 오늘 좀 만나자. 사실 그때 저는 이미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게 많이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전화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굳이 만나서 말해야 한다고 고집하더군요. 계속 만나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길래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남자친구와 함께 그의 엄마도 나와 계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더욱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물으셨습니다. 사돈 총각이 변호사라고 하던데 맞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확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오빠한테 사돈 총각이라고 말하니 어이가 없었죠. 그냥 적당히 부를 말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맞다고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 오빠가 변호사인데.
그 대답을 듣자마자 남자친구 엄마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더군요.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좀 할 건데, 그 소송을 사돈 총각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말인데, 가족끼리 변호사 비용 받는 건 아니겠지? 엄마는 뭘 당연한 거를 물어. 당연히 안 받지. 형님이 그렇게 경고 없겠어. 아무튼 민정아,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떻게 이런 말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지 이쯤 되니 신기하더라고요. 저 사람들 뇌구조가요.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인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무슨 일인데 소송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때 남자친구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첫째 누나가 지하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거든. 그런데 누나가 계단에서 딱 굴러버린 거야. 설마 누가 밀었어? 아니지. 자기가 폰 보면서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지. 역시 이 인간들 뇌구조를 제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대체 그게 소송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그게 소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자 남자친구는 흥분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상관이 당연히 있지. 누나가 넘어질 때 누나 앞에서 계단 내려가던 남자가 있었거든. 그, 그런데? 아이, 답답하네. 척하면 척이잖아. 그놈이 넘어지는 우리 누나 안 잡아줬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막 웃음이 나왔어요. 속으로 넌 정말 상상 이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언니가 갑자기 넘어진 거잖아. 그래서 그 남자도 안 잡은 게 아니라 못 잡은 거 아니야? 자기도 같이 넘어져서 그럴까봐 피했다고 치더라도. 잠깐만. 설마 그 남자한테 소송 걸겠다는 거야? 남자친구는 제 반응이 의아하다는 듯 저를 멀뚱멀뚱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누나가 넘어질 때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안 잡아줘? 그 사람이 잡아줬으면 우리 누나가 다쳤겠어? 그런데 안 잡아줘서 누나가 다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지.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가? 은근 자기 이해력이 딸리네. 와, 씨. 그땐 저도 확 열받더라고요. 수능 언어 영역 1등급이다 이 새끼야 하고 확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남자친구 엄마도 있고 하니 참았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언니가 폰 보면서 걷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다친 건데 그걸 앞에서 걷던 사람에게 소송을 하겠다는 거지? 예를 들면 자기가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다가 혼자서 전봇대 들이박았는데 그걸 맞은편 차에 손해배상 소송 걸겠다는 느낌인가? 아니 대체 그걸 뭔 수로 소송을 해? 그러니까 변호사를 구하는 거라고. 분명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걸 이제 찾아야지. 그러니까 너희 오빠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거지. 가능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와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죠. 남자친구의 이런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에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그때 남자친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더니 금세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전화 건 사람은 바로 그 계단에서 남자친구의 누나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그 남자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다짜고짜 화를 내며 말했죠.
당신이 우리 누나 안 잡아줘서 그렇게 크게 다친 거잖아. 병원비는 당연하고 하위급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리고 또 뭐냐? 아, 맞다. 지금 우리 누나 다쳐서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생활비까지 당장 준비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전화 속의 그 남자도 남자친구 말에 어이가 없었는지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더욱 당당하게 어거지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이 양반아, 우리 형님이 존나 유명한 변호사야. 합의 안 하면 당신 콩밥 먹는 거라고. 알아들어? 그때 전화기 너머로 그 남자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웃겨 죽겠지만 애써 참으며 말했어요. 그쪽 남자분이 뭐라고 해? 소송하고 싶으면 걸라는데? 아니 뭐 자기도 변호사라네? 어머 어머, 그쪽도 변호사래니? 하필 변호사일 게 뭐니? 그러면 골치 아픈데. 아이 그러게. 아이 소송 가야 하나? 이 상대도 변호사면 그러면 쉽지 않은데. 진짜 강약 약강이었어요. 상대가 변호사라고 하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변호사든 아니든 이건 소송감이 아니라니까. 무고죄로 역소송 당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묻자 그제야 남자친구 엄마가 궁금하다는 듯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니? 아이 첫째 누나가 넘어져서 다친 와중에도 그 남자 바지가락 붙들고 연락처 알아냈대. 돈 받아내려고. 가만 보면 첫째 누나가 참 똑똑해. 그치? 남자친구는 누나가 참 대단하다는 듯 말했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다는 것도 신기하더군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의 태도는 더 황당했고요. 그래서 저는 니들이 진짜 개진상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또 말도 안 되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또 있다. 일단 변호사 그놈은 좀 힘들 테니까. 그러면 그때 누나 뒤에 있던 군인은 어때? 누나가 넘어질 때 누나 뒤에 군인이 있었대. 그런데 그 군인이 넘어지는 누나를 급하게 잡으려다가 실수로 누나를 건드렸거든? 그런데 제대로 못 잡아서 결국 누나가 넘어진 거잖아. 이걸 성추행이나 뭐 아니면 뒤에서 밀친 걸로 소송 걸 수 있지 않을까? 성추행이 좋겠다. 그건 증거 없어도 누나가 증언만 하면 엮을 수 있을걸?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남자친구의 행동이 그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갑자기 확 머리가 쭈뼛 서면서 열이 받더군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땐 화를 내며 말했어요. 미쳤어?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당연히 안 되지. 그 군인은 순전히 좋은 마음으로 넘어지는 언니 도우려고 했던 거잖아. 그런 사람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뭐? 성추행? 엮을 수 있다고? 그게 지금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와주려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함하려는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에게 너무도 어이없었죠. 남자친구는 여전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이어갈 가치가 없다고 느꼈어요. 남자친구는 제 말에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그럼 그때 누나가 핸드폰으로 재미있는 영상 보다가 넘어진 건데 그 영상 올린 사람을 고소하면 안 될까? 그게 되겠니? 당연히 안 되지. 폰 보면서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진 거 그냥 너희 누나 탓이야. 그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괜한 사람들 잡지 마. 제 말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는 갑자기 저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다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처럼 이야기하니? 왜 자꾸 소송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너는 네 시누이 될 사람보다 그 남들이 더 중요하니? 듣자 하니 얘 이상한 애네. 왜 계속 우리 은지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냐고. 그리고 변호사가 누가 잘잘못을 따진다니? 그냥 이겨서 돈 뜯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 기회에 제대로 한몫 뜯어내면 우리 가족끼리 좋은 거 아니냐고. 얘 현우야, 그러지 말고 그 군인애가 성추행해서 은지가 놀라서 넘어진 걸로 말 맞추고 소송해라. 요즘 성추행 합의금 1억은 쉽다더라. 미치셨어요? 현우 씨, 그렇게 해봐. 내가 증언해서 무고로 싹 다 고소할 테니까. 너 계속 왜 이래? 혹시 네 오빠가 변호사라는 거 그거 거짓말이냐?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 맞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변호사 맞거든요? 그래. 아, 그럼 어쨌든 소송 걸고 하면 합의금 받아낼 수 있잖아. 왜 그렇게 소송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왜 생판 모르는 남의 편을 들어? 민정이 너는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잖아. 우리 소송해서 억대로 돈 뜯어내고, 아이, 그 돈으로 결혼하자, 어? 저는 이쯤에서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한 채 남자친구에게 소리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송을 하든 뭐라든 네가 알아서 처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야, 너 같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니? 패급 기생충,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 사회를 좀먹는 악, 거머리.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자친구 엄마가 제 욕을 하더군요.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 인간들 상대하며 싸워봤자 대화가 통할 인간들도 아니기에 이길 자신도 없었어요. 똥을 피하자는 심정으로 돌아서 나왔네요. 그저 저 정신병자들 사이에서 어서 탈출하고 싶었죠.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전날의 일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싶대요. 어제 정말 미안해. 어제는 나도 누나도 다쳤다고 하니 그냥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 미안해. 사과의 의미로 밥 한 끼 살게. 만날까? 누나가 다쳐서 흥분한 거라고? 대체 언니가 얼마나 다쳤는데? 뼈 부러졌니? 그건 아니고. 그럼 입원했어? 아니, 그냥 집에 있는데. 이거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야, 연락하지 마. 아씨, 민정아,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아, 나 너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저는 남자친구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아니 그 이상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함께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 간신히 참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너랑 성향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너뿐 아니라 네 누나랑 너희 엄마랑도 정말 너무 안 맞아. 그냥 서로 피곤해지지 말고 어제 내가 말한 것처럼 헤어지자. 너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여기서 더 엮이면 둘 중 하나는 미친다니까.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그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 가족의 행동을 변명하려 들었죠. 그래, 내 가족이 너랑 성향이 좀 다른 건 인정해. 그런데, 그건 그저 우리 가족이 알뜰해서 그런 거야. 사실 우리 집이 좀 가난하거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벌어보자. 너희 식구가 가난한 건 일을 안 해서야, 이 등신아.
집안에 일할 사람이 5명이나 되는데 다들 세금이나 받아먹일 생각하면서 일들을 안 하잖아. 그리고 나 가난해도 괜찮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런데 내가 싫은 건 니들 그 거지 근성이 싫다고. 어떻게 해서든 들러붙어서 남의 피 빨아먹으려는 그 근성이 싫다고. 알았어? 너랑 계속 만나서 결혼하면 너랑 네 가족들 분명 나한테 들러붙어서 내 피를 빨아먹겠지. 아니겠냐?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이제 차단할 거야.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남자친구네 식구들의 사고방식이 비상식적이라는 걸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저놈은 여전히 자기 가족을 두둔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들으려는 건지 정말 지긋지긋하게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한 번은 회사 앞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야기 좀 하자, 어? 정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제발. 이현우 씨, 당신하고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꺼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러시면요. 경찰이 이현우 씨 집에 찾아간다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남자친구의 엄마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와, 우리 둘 연애사에 자기 엄마까지 데리고 오다니 정말 대단하다 싶더군요. 와, 너도 가지가지 한다. 지금도 정 털려서 눈앞에서 보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너 마마 보이기까지 했니? 무슨 소리야? 마마보이라니. 아이, 그게 아니라, 그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욕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온 것뿐이야. 민정양, 화 많이 났어요? 내가 정말 사과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우리 길에서 이러지 말고 우리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할 수 없을까? 저는 이미 이 관계를 정리할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불쑥불쑥 찾아온다면 서로 피 볼 일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날 확실히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밥 말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면서 얘기해요. 저는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를 모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우리는 각자 커피를 주문했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차가운 커피를, 남자친구 엄마는 따뜻한 커피를 시켰죠.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대화하자고 했어요. 저 현우 씨랑 그날 헤어진 거예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니 그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다만 이제 현우 씨랑은 헤어졌으니 다시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회사에 찾아오지 마세요. 이건 불편한 걸 넘어서는 거예요. 현우 씨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면 저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는 당황한 듯 저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다 잘못했어. 그날 우리한테 많이 실망한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람이 실수도 하고 사는 거지 어떻게 옳게만 살아요. 안 그래요? 그러지 말고 내 아들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요. 나도 그렇고 내 아들도 이제 노력할게. 그래, 민정아. 나 진짜 변해보려고 노력할게. 어? 회사도 실업급여 타려고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10년 일해볼게. 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대체 왜 이렇게 저를 붙잡을까 싶었죠. 굳이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굽혀가며 저를 잡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현우 씨, 여기서 계속 이러면 우리 나중에 서로 감정 싸움만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깔끔하게 끝내자. 이건 성향 문제야. 내가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랑 현우 씨 가족의 삶의 방식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이건 고치거나 맞춰갈 수 있는 수준의 그게 아니야. 그때 카운터에서 우리가 주문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인지 차가운 커피가 세 잔 나왔어요. 남자친구 엄마는 따뜻한 커피를 시켰는데 말이죠. 남자친구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엄마가 남자친구를 말렸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소란 떨지 마. 됐다. 그냥 이거 마시마. 저는 속으로 웬일이지 싶었어요. 작은 일도 크게 문제화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이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남자친구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열등감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그런 거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이 가난해 보여서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집 사정 다 알게 된 후로 태도가 바뀐 거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거지 근성이 싫은 거라고. 그만하자. 봐, 또 감정 싸움 되려고 하잖아. 싫으면 그냥 싫은 거야. 내가 당신이 싫다고. 알겠어? 그냥 솔직히 말해. 그럼 헤어져 줄게. 내가 가난해서가 맞잖아. 당신은 그 비싼 땡땡 아파트 살고 당신 아빠는 대기업 임원인데 우리 부모님은 일용직의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그런 거 아니야? 순간 저는 머리털이 쭈뼛 섰어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땡땡 아파트 사는 거랑 우리 아빠 땡땡전자 임원인 거. 나 아직 너한테 말 안 했었는데? 너 소개해줄 친구한테 들었지? 아니면 내가 널 왜 만났겠냐? 현우야, 좋게 좋게 구슬르라니까. 왜 화를 내면서 또 채를 긁어? 민정양, 내 아들 말은 그게 아니라 역시 나였어요. 이상하게 저를 붙잡는다 싶었죠. 다 목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어쩐지 고작 만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결혼을 재촉할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 우리 끝났고 이제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나가자 지긋지긋한 남자친구가 따라 나오더군요. 민정아, 그러니까 내 말은 저는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던 신경도 안 쓰고 제 갈 길을 갔죠. 그런데 뒤를 보니 남자친구는 저를 따라오는데 남자친구 엄마는 커피숍에 남아있더군요.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제 말에 남자친구는 답답한 듯 담배를 입에 물고는 불을 붙이더군요.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눈치 못 채게 재빨리 다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경악할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엄마가 카페 사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더군요. 나는 분명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는데 왜 차가운 커피를 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카페 사장은 당황한 얼굴로 남친 엄마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어머,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나 봐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는 카페 사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내가 따뜻한 커피를 먹었어야 하는데 이 차가운 커피를 갑자기 마시니 배가 아프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커피값은 전액 환불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양심이 없네. 커피값 환불은 당연한 거고 내가 갑자기 차가운 걸 먹어서 배가 아프다니까. 그럼 당연히 병원을 가야 하잖아. 내 병원비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병원비 현금으로 줘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 엄마의 뻔뻔한 태도는
정말 대한민국 넘버원이더군요. 그때 골목에서 담배를 태우던 남자친구가 절 보고는 급히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민정아! 남자친구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남자친구 엄마가 깜짝 놀라서는 그제야 제가 옆에 있는 걸 확인했죠. 어머,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저는 참지 못하고 카페 사장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 커피 잘못 나온 거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마셨어요. 그러니까 환불도 해주지 말고 병원비는 절대 해주지 마세요. 혹시 저 아줌마가 계속 진상 부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다 증인해드릴 테니까 고소해버리세요, 사장님. 저런 진상 블랙 컨슈머는 제대로 혼나봐야 돼요. 아셨죠? 알았어, 엄마. 여기서 뭐해? 그게... 남자친구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봤지, 현우 씨? 당신 가족들은 이 병 못 고쳐. 지랄병에는 약이 없거든. 아줌마, 제가 이런 모습 때문에 당신 아들과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우 씨, 난 당신이 가난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근성의 뻔뻔함이 정말 치가 떨려서 헤어지는 거라고. 알겠어?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는 제 손을 잡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다 고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도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이러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곧장 그곳을 떠났어요. 뒤에서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남자친구는 제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죠. 매번 사과하고 다시 만나자고 애원하는 문자와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인연이다 싶었죠. 그리고 그 이후 한동안 이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6년이 흘렀습니다. 그땐 제가 34살이었죠. 남자친구와 이별한 해에 저는 인턴 계약이 끝났어요. 안타깝게도 재계약을 못하게 되어 결국 저는 직장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꽤 큰 한정식 집에 매니저로 일하게 됐어요.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어차피 이전에 하던 일도 음식 레시피 개발이었기에 나름 만족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식당에 찾아왔어요. 바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그가 예비 신부와 결혼 상견례를 하려고 우리 식당에 온 것이었어요. 어떻게 눈먼 물고기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전 남자친구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참나, 저런 인간이 결혼도 다 하는구나 싶었죠. 똑같은 인간을 만나서 결혼하나 싶다가도 예비 신부가 속아서 결혼하는 건가 싶어 불쌍해 보이기도 했죠. 식당에는 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누나들 부부까지 모든 식구가 상견례 자리에 나왔더군요. 거기에 예비 신부와 예비 신부의 부모까지 해서 총 10명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전 남자친구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그놈과의 기억은 끔찍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직원에게 전 남자친구 상견례 자리를 맡겼습니다. 저 대신 그 자리를 응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일을 하며 그들이 화기애애하게 상견례를 마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위기만 봐도 이들의 상견례는 큰 문제 없이 끝나는 듯 했죠. 저는 속으로 전 남자친구의 예비 신부가 불쌍하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여자가 이런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게 안타까웠죠. 하지만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서서 전 남자친구 결혼을 파토낼 수는 없잖아요. 이미 전 남자친구와 저는 끝난 관계고 그 여자의 인생을 제가 바꿀 권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생겼어요. 전 남자친구의 상견례가 끝났는지 예비 신부와 신부의 부모님은 먼저 식당을 나가 주차장으로 가더군요. 저도 그들이 다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그때 전 남자친구가 식사값 계산을 위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전 마침내 계산대에서 전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를 마주하게 되었죠. 전 남자친구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여기서 일해? 저는 그놈이 당황하는 모습에도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여기서 일해. 그러니까 계산이나 하고 빨리 나가. 그 순간 옆에 있던 전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를 비꼬는 말을 꺼내더군요. 네 이름이 민정이었나? 그렇게 대기업 다닌다고 우리 아들 깔보더니 인턴은 짜였나 봐. 고작 여기서 서빙이나 하고. 왜? 그 잘난 집안이 망했나? 그러게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니까. 지금 와서 보니 우리 아들 놓친 게 그렇게 후회되지 않니? 저는 그 말에 웃으며 손님 대하듯 응대를 했어요. 아주머니, 계산이나 하고 빨리 나가시죠. 어서 계산이나 빨리 하고 나갔으면 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런데 그때 이 작자들이 또 장난질을 치더라니까요. 무슨 계산? 내가 그 돈을 왜 줘야 하니? 네? 아줌마, 음식을 먹으면 식당에 돈을 내야 돼요. 이젠 그 정도 기본 상식도 모르세요? 그런데 음식에 벌레가 나왔네. 그것도 바퀴벌레가. 대체 식당 관리를 어떻게 하면 이 비싼 집에 바퀴가 나와? 갑자기 전 남자친구 엄마는 큰 소리로 식당의 위생을 문제 삼으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것들이 앉았던 테이블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죽은 바퀴벌레가 탕에 떠 있더군요. 하지만 그 바퀴벌레는 너무 깨끗했어요. 마치 음식을 다 먹고 나서 탕 위에 던져놓은 것 같았죠. 전 남자친구 엄마는 구레구레 소리치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저희를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이거 보라고! 이렇게 비싼 식당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뭐 얼마? 너 돈 받을 생각은 꿀도 꾸지 마.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 남자친구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이 전 남자친구 가족의 계획임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인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직도 너희 가족은 철이 안 들었냐? 야, 나도 이럴 줄 알고 일부러 CCTV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너희 식구 앉혔어. 저거 보이냐? 저게 딱 너희들 식사 자리 찍은 CCTV야. 저번 달에 새로 교체한 거라 화질은 네 콧구멍에 코털도 보여. 우리 어디 한번 다 같이 가서 CCTV 영상 확인해 볼까? 제 말에 전 남자친구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제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김민정, 너 일 키우지 마. 아이, 그냥 밥값만 없던 걸로 하자. 그럼 식약처나 구청에 신고 같은 거 하지 않을게. 아, 야, 그냥 좋게 끝내. 전 남자친구 가족이 상견례를 하면서 10명이 술도 마시고 음식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식대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이것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음식값 내기 싫어서요. 저로서는 상견례에서조차 이 지랄을 하는 게 이해가 전혀 안 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웃기지 말고 CCTV 확인하자니까? 거기 다 찍혀 있다고. 만약 벌레가 처음부터 있던 거라면 내가 음식값은 당연히 안 받고 위로금까지 줄게. 그런데 만약 네가 벌레 넣은 거면 각오해라. 좋게는 못 끝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소까지 갈걸?
그 순간 전 남자친구는 매우 당황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직원에게 CCTV 영상을 요청했어요. 영상을 보니 전 남자친구의 예비 신부와 그녀의 부모가 자리를 떠나 주차장으로 나가자 전 남자친구가 급하게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내더군요. 그 통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탕에 넣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변하겠습니까? 역시나였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견례에서까지 이런 개막장 짓을 하고 싶냐, 너는? 대체 어떻게 살면 너처럼 그따위로 살 수 있냐? 너 이러는 거 네 신부될 여자도 알아? 모르면 솔직히 말해. 괜한 멀쩡한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아니다. 내가 말해줄까? 전 남자친구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 엄마가 갑자기 더 큰 소리를 내며 가게 사장을 부르라고 난리를 피웠어요. 이게 어디서 종업원 나부랭이가 훈계질이야? 야, 사장 배려와. 사장 나오라고 그래.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은 왜요? 그냥 나한테 말해요. 뭐? 사장 나오라니까? 아줌마, 여기 사장이 우리 엄마야. 그리고 나는 이 식당을 운영하는 매니저고, 내가 식당 정권을 맡아서 운영 중이니까 나한테 말하라고요. 사장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으면 해요. 난 일단 경찰 부를 거니까 경찰 올 동안 할 말하면 되겠네. 제 말에 전 남자친구 엄마는 크게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뭐? 아니, 이 큰 식당이 너 이거였어? 아니, 아빠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엄마는 이 큰 식당 사장이었어? 저는 전 남자친구 엄마의 반응이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말했죠. 아줌마,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계산이나 하고 그냥 가셔요. 사람 짜증나게 좀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때 식당 정문으로 예비 신부와 신부의 부모가 식당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마 전 남자친구가 식당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다시 들어온 거겠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비 신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줄게요. 당신이 결혼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저는 전 남자친구가 벌레를 음식에 넣는 장면과 그의 엄마가 고의로 이 상황을 만든 것까지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예비 신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충고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하고 해요. 왜 아까운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전 남자친구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제게 카드 한 장을 내밀며 빨리 계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아, 어서 계산해. 빨리 나가게. 어서 계산 끝내라고. 저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계산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쉬며 전 남자친구를 한심하게 바라보았죠. 왜? 뭐? 아, 빨리 계산나 해. 한도 초과여서 결제 안 된대. 그 순간 모든 게 우습게 느껴졌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은 전 남자친구를 향해 수군거렸죠. 사장님, 저런 진상들은 그냥 경찰에 신고해요. 무단취식으로 넘기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전 남자친구의 예비 신부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예비 신부의 아버지가 카드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아이, 제 카드로 계산하세요. 그런데 웃긴 건 전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끝까지 상견례 식사 비용을 계산하기 싫었는지 전 남자친구 엄마는 식당 안에서 창밖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신부 아빠가 열받아 계산을 직접 하는 그 시점까지도요. 전 남자친구 아빠와 누나들은 이미 도망 나가듯 식당을 빠져나갔고요. 참 뻔뻔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결국 예비 신부와 그녀의 부모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전 남자친구 엄마는 사돈들이 떠나는 걸 보고는 급하게 그들을 따라 뒤따라갔습니다. 따라 나가서 또 뭐라고 되지도 않는 변명과 설득을 하겠죠.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전 남자친구는 저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어요. 두고 봐.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끝낼 줄 알아? 그놈은 그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저와 이놈의 마지막 전쟁만 남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악연 중에 악연이었네요. 상견례 사건 후 며칠 뒤 전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식당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제게 부탁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민정아, 아이씨, 내 부탁 좀 들어주라. 나 좀 살자, 어? 뭔 개소리야. 누가 너 살지 말래? 네가 지혜한테 전화 좀 해주라. 지혜가 누군데? 뭔 전화? 아이씨, 나랑 결혼할 여자 예비 신부 말이야. 며칠 전에 여기 왔었잖아. 지혜한테 네가 직접 전화해서 해명 좀 해줘. 바퀴벌레 사건, 네가 실수로 그런 거라고 말해줘. 제발 부탁해. 아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혜가 나랑 파혼하겠다고 하잖아. 저는 그의 말이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딴 짓을 왜 해? 그리고 무슨 해명? 네가 거짓말하고 공짜로 밥 먹으려고 진상짓 한 거잖아. 그걸로 파혼당한 거면 그건 순전히 네 책임이지. 안 그러냐? 내가 왜 해명을 해줘야 하는데? 야, 난 살다 살다 상견례장 식사값 계산하기 싫어서 그딴 막장짓 하는 인간 처음 봐. 아우, 끔찍해라. 제 말에 전 남자친구는 열이 받아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냥 전화해서 한마디만 하라고. 저는 차갑게 전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대꾸했어요. 싫다고. 그건 네가 자초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내 식당에서 꺼지라고. 전 남자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전 남자친구가 저희 엄마 식빵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죠. 그는 피켓을 들고 서서 우리 식빵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라며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켓에는 바퀴벌레 나오는 식빵에서 상견례에서 파혼당했다 책임져라 라고 적혀 있었죠. 그 광경을 보고는 정말 황당했어요. 바로 그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 미쳤냐? 어디서 헛소문을 퍼뜨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영업방해 하지 말고 당장 꺼져. 하지만 전 남자친구의 뻔뻔함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은 못 가고 피해 보상금 내놔. 나 파혼당했으니 네 자료로 2억 줘. 그러면 시위 안 할게. 저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야, 개소리 그만하고 그 몸뚱아리라도 성할 때 그냥 꺼져라. 그러나 이놈은 전혀 물러날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 후로도 전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1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무려 2달 넘게 시위를 이어갔어요. 그동안 손님들은 매번 저에게 다가와 물었죠. 저게 사실이에요? 정말 여기서 바퀴벌레 나왔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CCTV 영상을 확인해 전 남자친구가 음식에 벌레 넣는 장면을 프린트해서 그놈이 시위하는 바로 옆에 입간판식으로 설치했죠. 그 장면은 명백하게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그걸 보고 욕설을 퍼부으며 바로 부수려고까지 했어요.
시간이 흘러가자 저희가 아무리 떳떳해도 꽤 많은 손님들이 전 남자친구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이 식당 입구에서 계속 저러고 있으니 식당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죠. 손님들은 계속해서 저희 식당을 의심했어요. 무엇보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대한민국은 시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며 어쩔 수 없다 해결하고 싶으면 그냥 소송하라는 답변만 할 뿐이었습니다. 뭐 하라고 하면 해야죠 뭐. 결국 저는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오빠가 변호사잖아요. 저는 바로 전 남자친구를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아, 입간판을 계속 부수었으니 그것도 함께요. 결국 2달 동안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전 남자친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제가 고소를 해서 소장이 전달되자 바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가더군요. 그리고 판결이 나올 즈음 그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소송은 제가 이겼고요. 재판 결과 전 남자친구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되었고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집행유예가 붙어서 감옥에 가진 않았죠. 뭐 집행유예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전 남자친구 그놈한테 빨간 줄은 그어진 거죠. 중요한 것은 그놈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바로 형사소송 승소장을 들고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식당에 2달 동안 영업방해를 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이요. 형사소송에서 이미 승소했으니 민사에서도 당연히 승소했습니다. 저는 전 남자친구에게 8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소장을 냈어요. 법원에서는 제 요청을 인정해 주었죠. 그래서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하며 들어간 모든 비용도 전 남자친구가 지불하라는 명령도 받았고요. 결국 멍청한 전 남자친구는 상견례장에서 공짜밥 먹겠다고 꼴통짓 하다가 파혼도 당하고요. 또 그게 억울하다고 시위를 벌이다가 빨간 줄을 긋고 생돈 8천 넘게 날리게 된 셈이었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배운 게 있었습니다. 뻔뻔하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고 그 믿음에 대한 이유를 만들더군요. 정말 상식 이하의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언제나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